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이 있듯이 어딜 가나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에 늘 좋아요. 라고 답하죠. 그런데 착한 것도 심하면 독이 됩니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본인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착하지만 만만하지는 않은 사람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에 속하시나요? 이 착하다는 말이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애는 착하니까 이런 부탁도 들어줄 거야. 넌 착하잖아. 이럴 때 착하다는 말은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오묘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게 배려하다 보면 그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죠. 인간관계는 시소 게임이나 스파링 같아서 체급의 차이가 크면 게임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져줄 수 있겠지만 배려하는 쪽도 받는 쪽도 금방 지칠 뿐이죠. 건강한 인간관계는 시소를 타듯 서로를 배려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때 맺어집니다. 그럼에도 무례한 사람에게 거절하고 대처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38가지 기술입니다. 살다 보면 말로 상대를 이겨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허다하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선하고 정직하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이기는 기술 38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허점을 찌르고 성질을 돋우며 기만하기까지 어찌 보면 비겁하면서도 영리하게 이기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저희 네이버 카페 책성장에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을 알려줄 책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현명한 방법으로 말이죠.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없는 곳에 쓰지 말 것.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오늘 이 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사회적으로 약자일수록 소수자일수록 질문 세례를 받는다.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에서 시작한 질문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로 전개되어 너처럼 이야기하는 애들이 꼭 나중에 후회하더라. 로 결말이 나고 난다. 사람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만 남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무례한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불쾌감을 표현했더라도 그의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기에 이런 감정 소모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례한 발언을 자주 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나 직장 상사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화를 내기가 어렵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느라 그러는 것이기에 정색하기도 뭐하다. 그렇다고 참고만 있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서로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자기만의 언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2개의 문장을 사용한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 말은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거리를 두게끔 하는 말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때, 상대를 쳐다보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 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대화를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라며 경청 자체에만 포인트를 두는 것이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과 처한 환경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무덤덤한 인식은 상대에게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다짐이 되기도 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거대하게 느끼다가는 정신력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은 대답하고 싶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유용한 말이다. 애정이나 관심인지 간섭이나 훈계인지는 듣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돈은 잘 모으고 있니?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더는 대꾸하고 싶지 않다면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자. 매일 조금씩 단호하고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다. 거절에 필요한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다와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 2가지다. 미셸 오바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들 부부를 공격하는 트럼프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를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다.
경험상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네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를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크크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5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안은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 남편은 착하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처럼 착하게 생겨서 나쁜 점은 부탁을 너무 자주 받는다는 것이다.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매년 새로 뽑힌 학생회 대표가 전화해 홈페이지를 봐달라고 한다.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검토해달라는 연락도 부지기수다. 글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자신이 쓴 글을 읽어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 부탁받은 일을 하느라 남편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탁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넌 착한 사람이야. 역시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듣는 걸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자신을 혹사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쓰곤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도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다. 무례한 사람의 부탁이라면 아예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지만 가끔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사정이나 능력이 여의치 않을 때다. 이때는 최대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거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탁을 잘 거절하려면 우선은 반갑게 연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전달하는 것이다. 연락이 오면 처음부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우선은 환대하면서 말하는 내용과 일정을 사려 깊게 들은 후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렇게 중요한 일에 나를 떠올려줘서 고마워. 라고 감사 인사를 하자. 그래야 거절당하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 후에는 바로 가능한지 어떤지를 말하지 말고 언제까지 확답을 주면 돼? 하고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렇게 물었을 때 급한 일이라 오늘 내일 중으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 부탁에서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해 돌고 돌아 당신에게 왔을 확률이 높으니 덜 미안해하면서 요즘은 바쁜 일이 있어 어렵다고 바로 거절해도 된다. 그토록 급한 일이라면 상대방도 무리한 부탁임을 알고 있고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거절당하더라도 크게 섭섭해하지 않는다.
그처럼 촉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끈 후 최종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 때 상황이 더욱 곤란해질 수도 있다. 상대가 네가 해주는 줄 알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하면서 죄책감을 유도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확답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우선은 스케줄을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는다.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본 뒤 역시나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연락해 최대한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최근에 집안 사정이 있어서 또는 회사 업무가 과도해서와 같은 이유로 어렵겠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뒤 만약 비용이나 일정 등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 의견을 제시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려 할 것이다. 만약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주변에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도 좋다. 상대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떠나갈까 봐서 무리한 부탁을 자꾸 들어주는 식으로 관계가 설정되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관계에 기울어진 추를 파악한 상대는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고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일그러진 인정 욕구와 피해의식이 겹쳐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예민해진다. 부탁받은 일을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마음이 기껍고 편안한 상태여야 한다. 예의 바르게 부탁을 거절했는데도 자꾸 하소연하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거절도 잘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다. 둘 중 하나는 어느 정도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이 거절당한 상대가 나에게 실망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휘둘리게 된다. 애정 없는 비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기. 나는 눈치를 자주 보는 사람이었다. 남들이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지나치게 반성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는 말조차 오랫동안 곱씹었다. 소속된 집단에 대해 나쁜 말을 들으면 예외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데이트 비용 안 내는 한국 여자, 명품 밝히는 여대생 같은 말을 들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을 잘 보지도 못했으면서 많이들 그러지만 나는 안 그래 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점점 너무 자주 죄송해야 하는 게 불편해졌다. 이것들이 정말로 애정을 담은 비판인지 걱정인 척 포장하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인지 따져봤다. 생각해보니 우선 나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 많았다. 단점은 장점보다 쉽게 보이고 비판을 하면 스스로 우월감이 느껴져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냥 재미로 그러기도 했고 부러워서 그러기도 했다. 그렇다면 남들도 나한테 그랬다는 것 아니겠나. 애정 없는 비판, 습관적인 비관, 통찰 없는 우려를 걸러내기 시작했다. 수년간 그러다 보니 나름의 기준도 생겨났다. 먼저 그것이 애정과 관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무덤덤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명절 때만 보는 친척이 취업 언제 해? 결혼 언제 해? 라고 묻는 건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건네는 인사 같은 것이다. 이때는 상처받지 말고 곧 해야죠 하고 의례적인 대답만 하면 된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겐 신경을 끄는 게 상책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땐 안 그랬는데 하는 식의 검증 못할 말을 자주 한다. 큰일이라고 호들갑 떠는 일도 예전부터 쭉 있었던 사소한 사안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1970년대에 텔레비전이 대중화될 때도 공동체가 파괴됐다며 난리라도 난 것처럼 굴었다. 또 요즘 유행어나 줄임말 때문에 세대 간 언어 단절이 오고 언어 파괴가 심각해졌다고 하지만 1980년대에도 젊은 세대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덜매 같은 말을 써서 문제라는 한탄 섞인 신문기사가 있었다. 문제라고 제기된 것이 과도한 일반화나 지나친 우려는 아닌지도 따져보자. 요즘 대학은 차별의 전당,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
같은 말을 바로 수긍하지 말고 근거와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요즘은 이렇다. 식의 이야기들은 대개 증명 없이 쉽게 내린 단정이며 걱정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우월한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주변의 소음을 낮춰야 한다. 가끔은 남이 자신을 방해할 때 쉿!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작 나의 목소리가 묻혀 세상에 들리지 않게 될 테니까.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2015년 1월의 어느 날 강변북로를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있었다.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일어났다. 가해자는 당일 감기약을 먹어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우리 차는 뒷차에 받치면서 밀려나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고 조수석 차문이 통째로 날아갔다. 거기 꽂혀있던 지갑과 함께 내 기억력이나 체력 같은 것도 그때 많이 날아갔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이 사고로 골반과 발목이 골절되고 방광이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했고 이어서 2번의 수술을 더 받았다. 회사는 휴직했고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사고로 나는 이전과 달라졌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간관념이 달라진 것이다. 많은 청년이 그렇지만 젊을 때의 시간은 무한하게 느껴진다. 필요하면 하루 이틀은 자지 않고도 쌩쌩하며 에너지가 금세 충전되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나 또한 체력이 아주 좋아 멀티플레이가 당연한 생활을 해왔다. 퇴근 후 항상 무언가를 배웠고 사람들 만나는 약속을 하루에도 여러 개씩 잡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잠을 줄이면 됐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일이 없었다. 그것들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 20대 후반에 겪은 교통사고는 나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뛰지 못하며 체력이 떨어져 밤을 새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전과 달리 12시가 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체력이 떨어지니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이 느껴진다. 시간관념도 달라졌다. 무한하게 느껴지던 시간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늠되고 그 중에서도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내 것이 아닐 시간으로도 환산해 체감하게 됐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나에게 유효한 시간은 얼마 없었다. 철저하게 내게 중요했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만한 일 중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게 된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없으니까. 미용실에 갔을 때의 일이다. 미용실에 가면 대개 그렇듯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릿결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다. 한두 번쯤 하고 말면 될 걸 몇 번이나 반복하던 그는 비용을 추가해 헤어팩을 하면 상한 머릿결을 개선할 수 있다며 권유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 거절하려고 죄송해요 라고 말하려 하는데 문득 이 상황이 참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용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공간인데 그동안 미용실을 가면서 기분 좋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후에는 정가제로 숍을 운영하는 헤어 디자이너를 찾아 머리를 맡기게 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교통사고나 암 같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되뇌는 것은 이것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없는 곳에 쓰지 말 것.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